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송신혜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을 통해 본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논문과 책을 활용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덕일의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든지 그 소현세자 빈, 특히 소현세자 빈에 관련된 논문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 남한산성이라든지 최근에는 드라마 연인 그리고 영화 올빼미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병자호란의 참상을 그 영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바로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굴욕적인 한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선 인조 때의 병자호란 이후 병자호란에 패하면서 임금의 복식이 아닌 신하의 복식을 하고 나와서 삼배구 고들에 3번 절을 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이러한 그 항복식을 행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영화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청태종이 우리 그 인조 임금이 그 항복식을 행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임금의 장자 및 제1자를 인질로 삼는다. 우리의 왕 대신에 그 왕세자를 인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 대신들의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아들이 없으면 그 동생을 인질로 삼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요. 이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일 그대에게, 인조 임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청태종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나중에 소현세자가 아버지로부터 그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자 간의 관계까지도, 그리고 그 며느리의 가족을 다 죽이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아주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삼전도, 그 당시에 이게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굴욕적인 그 309 고들의 항복식인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삼전도 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삼전도 비가 겪은 여러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전도 비는 청태종이 항복을 했던 것에 대해서 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요. 청태종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를 찬양하는 그 칭송비를 만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비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게 1895년에 고종 32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땅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1917년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조선의 그런 굴욕적인 사건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일본 측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조선 총독부에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6.25가 끝난 다음에 문교부, 그 당시 문교부에서는 다시 땅에 묻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1963년에 이러한 역사도 역사다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별로 이제 잊혀지고 있다가 2007년도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다시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삼전도비 낙서 훼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 앞에다가 하고요. 뒤에다가는 거라고 해서 370 병자년이라고 이런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낙서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은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37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때 이 낙서를 지운 다음에 석천호수의 서쪽,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롯데월드가 있죠. 롯데월드 뒤에 석천호수로 가는 길목에 보면 이렇게 크게 다시 세워져 있고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석천호수에 가서
이 삼전도 비를 보면서 나라를 잃게 되면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역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전도비는 또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만주어, 그 다음에 몽골어, 한자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문자가 한꺼번에 적혀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때 병자호란 때의 그런 참상들은 병자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때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궁궐에서는 임금의 경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피신을 할 때의 그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때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고요. 소현세자 빈과 복림대군과 그 가족들, 많은 왕실의 가족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소현세자 빈이 밤낮으로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다. 세자빈이 가마 안에서 친히 소리를 질러 급히 부르기를 경징아 경징아 내가 차마 어찌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김경징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김경징은 아버지가 인조 반정의 공신으로 등용이 되어가지고 그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인 김경징은 별로 인품도 좋지 않고 그다음 능력도 없는 자를 소위 말해서 낙하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삼은 사람인데 이 김경징을 강화도로 호송을 하는 그 사람으로 했었는데 이 김경징이 자기 가족을 배를 태워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간 다음에 그 배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이런 왕실의 사람들을 태워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피신을 시켜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만의 안위를 생각을 해서 배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세자 빈이라고 하는 소현세자 빈까지도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추위에 해안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낙심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소현세자 빈의 경우는 여자로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소리를 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에 경징아 경징아 라고 소리를 쳤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현세자 빈의 어떤 적극성 이러한 것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김경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품성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인조실록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중에 이 강화도가 결국에는 청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기록에 보면 적병이 강화도 갑곶진을 건너자 김경징은 늙은 어미를 버리고 배를 타고 달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끔찍하고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김경징의 아들인 김진표는 제 할미와 어미를 협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할머니까지도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청군이 들어오는데 청군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에서 여인이 자기 어머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부인이 청군으로부터 몸을 더럽히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김경징과 그의 아들이 얼마나 못난 인물인지를 여기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이뿐만이 아니라 헌납, 홍명일의 부인과 모친, 친척 여인 등 3명과 아이 2명까지도 물에 투신했다. 이렇게 청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인들이 자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선비의 아내는 청나라군이 죽은 사람의 옷을 모두 벗긴다니 내가 죽으면 서둘러 화장하라 라고 당부한 뒤에 자진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정선홍은 지인인 왕족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내에게 빨리 죽는 게 낫다고 겁박해서 자진하게 만들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고, 특히 여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가문에서 여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자결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대부의 아내나 처녀들은 차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덜어 옷으로 머리를 덮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군 각 진영의 여자들이 무수했다. 이들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으니 청나라군이 채찍을 휘두르며 몰아갔다 라는 기록이 또 병자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적에게 잡혀간 민간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피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끌려가서 노예로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 보면 수만에서 최명길의 기록에 의하면 50만에 이르는 노예가 잡혀갔다,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심량에 그 시장, 노예 시장이 있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얼마 값을 매기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간 민간인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 송환인이라 그래서 다시 돈을 주고, 속환금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속환금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처음에는 25에서 30냥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돈이 많은 관리들의 그런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돈을 더 많이 주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는 야,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그 속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냥이 훨씬 넘는 그런 500냥을 주고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속환금이 올라가면서 속환금을 낼 수 없는 백성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상한선, 속환금의 상한선을 100냥으로 설정을 하자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그 노예로 팔려간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나라의 돈으로 했습니다. 공속이라고 해서 나라의 돈으로 속환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라 돈으로 속환을 했던 사람은 1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수만이고 최명길의 기록에는 5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라가 속환을 시킨 사람은 20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속환이 되지 않은 조선 여인들을 그 청나라에서는 후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그 청나라의 본처가 후처로 들어온 조선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를 했던지, 청태종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조선 여인들을 학대하는 본처는 그 청나라 남편이 죽을 때에 순장시켜 버리겠다, 산채로 같이 무덤에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선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인두로 지졌다, 채찍인데 그 철로 된 채찍으로 때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조선 여인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속환금을 주고 데리고 온 여인들은 또 뭐라고 불렸냐,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해서 환향녀라고 해서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향녀라는 말에서 나온 게 이 환양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돌아온 여인들을 보살펴주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평생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양녀에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의순 공주라고 하는 이런 높은 지위, 또 한시 부인, 이 한시 부인은 승지 한의겸의 딸이면서 우의정 장류의 며느리까지, 이런 고위층 집안의 딸도, 여인도 이러한 환양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외아들의 처가, 여기 장류죠. 여기 얘기했던 이 장류의 며느리인데요, 한시 부인에 대한 내용인데, 외아들의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더는 아들의 배필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의겸의 경우는 제 사위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제 딸과 이혼하고 재혼하려 하는데 정말 원통하다, 그러면서 이혼을 불허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상소를, 서로 사돈끼리 반대되는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조정에서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임금은 최명길의 의견대로 환향녀와의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이후 사대부집 자제는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환향녀, 돌아온 부인과 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거늘.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저리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오랑캐로 만든 자가 최명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전쟁에 패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러한 그 자들이 어떻게 여인들을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최종병기 활의 경우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간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잡혀가서 탈출을 하는 조선인들, 그 모진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럼 탈출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발 뒤꿈치를 잘라버렸다, 아킬레스건을 잘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청군만이 와서 잡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록강을 건너왔을 경우 그 조선인들을 조선 군인이 잡아서 다시 청나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나라 백성을 잡아가지고 다시 청나라에 보내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못난 지도자와 그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한데요. 이렇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가서 활을 쏘는데 그 관역으로 인간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를 놓고 활을 쏘을 때랑 진짜 사람을 두고 활을 쏘을 때랑은 다르다라고 해서 병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세워놓고 활을 쏘고, 그 활을 맞았을 때 바로 죽지 않는데 다시 그 화살을 빼서 또 화살을 쏘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면 그 임금은 무릎 꿇고 9번 이마를 찧었다라는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면 그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선택,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병자호란을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